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4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요. 네.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또 알려졌고요. 또 커뮤니티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제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여경 무용론에 불을 지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언론의 보도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네. 사건이 일어난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소식 위주로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사흘째부터 여경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해요. 한 언론이 여경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도를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 일간지가 이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고요. 나흘째부터 언론들은 일제히 여경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합니다. 이후 한 열흘간 여경을 제목으로 단 기사가 한 70건도 넘게 보도가 되었어요. 2년 전에 충남 당진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남경 자체의 능력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도량도 이번 사건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근데 굳이 경찰이면 경찰이지 여경을 앞세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때 언론이 굳이 성별을 이런 식으로 남경이라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여경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언론에서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기사 제목으로 남성이나 여성의 그 성별을 표기하는 경우가 여성을 표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문제는 성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건이나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별을 표기하는 것을 그런 이제 불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지난 2018년도에 기사 작성 시 독자가 내용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성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후에도 언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만 보더라도요. 경찰 2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도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인천 빌라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 등 2명, 2명 대기 발령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꼭 해야 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거는 그 기사 표기법 자체도 맞지 않는 거예요. 2명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여경 등 2명이라고 합니까? 그럼 나머지 1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 3명 네. 이상이었을 때나 이런 식의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기본도 안 지킨 건데요. 근데 그 늘 지적되는 문제지만 이 다수 매체들이 커뮤니티 글을 받았으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네요. 맞습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여경의 대응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후에 여경 무용론 보도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게시물엔 현장에서 수년간 별일을 다 겪어본 일선 경찰들이 여경이랑 같이 그러니까 출동 나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졌고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논란을 재생산했는데요. 파이낸셜 뉴스라든지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계일보 등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여경을 뽑을수록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여경 무용론 이런 등의 제목을 달았는데 일부 매체는 또 이제 지난 2월 2일에 발생했던 양평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어뷰징성 보도를 냈는데 경찰 도망 논란 양평에서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은 한 개인의 주장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하나의 사안을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서 비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 함께 출동했던 남성 경찰도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언론이 선택적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여성 순경이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시보라는 사실을 언론이 빨리 파악했다면 소모적인 여경 무용론 대신에 경찰 교육 시스템 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취재력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도
이제 그 남자 경찰인 A 경위가 빌라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시 나온 이유도 또 시승경하고 마찬가지로 뭐 구급이라든지 지원을 하려고 나왔다. 현장을 이탈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이 뒤늦게 여경 혐오론을 경계하고 나섰어요. 조선일보도 22일 날 경찰이 여경이라는 이유로 여경 자질을 논란한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중앙일보에서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사안이 결코 젠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경찰관이라면 응당해야 할 기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여경 무용론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2019년도 5월 서울 구로구 술집 앞에서 취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이른바 대림동 여경이란 이름으로 희화화된 것이 대표적인 일이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 마경희 연구위원이 경찰청 주최 토론회에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경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를 하고 그다음 국내 언론사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언론의 여경 보도는 주로 경찰 조직 내의 여성 폭력을 다룬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 그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로 경찰이 취객을 체포하는 과정의 일부를 정말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여경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아주 달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의 취재원으로 여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일본 대사관 앞에 1인 시위를 여경 6명이 제압하는 모습을 논란으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취재 의존성을 좀 그대로 드러낸 보도라고 보여지는데 집회 대응에서 경찰이 성별에 관계없이 물리력을 최소화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건 좀 간과되고 여경의 무능에 초점을 맞춘 이상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경이 이제 여성 혐오 담론의 정당성과 권위를 이 커뮤니티가 유통되면서 부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언론이 이런 잘못이나 문제를 계속 반복한다고 보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는 여성 혐오 분위기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자극적이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은 이제 여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기사의 클릭수와 조회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좀 현실인 것 같은데 사실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런 단순히 기사의 클릭수와 조회수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약간 여성 혐오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뭔가 특정 여성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비난이 쏟아지게 한다거나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요. 네.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본질은 경찰관의 어떤 양성 과정, 그다음 전반적인 어떤 훈련의 개선 이런 걸로 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의 경찰 선발 제도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을 뽑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 A 순경이 시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투입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 인력상 어렵다면 가상훈련이라도 해서 실전 교육의 훈련을 쌓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보도가 본질적인 보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 사건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김배공님께서도요.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보직과 현장 출동에 필요한 체력과 담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2명 출동했던 경찰관 해임 조치됐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한 가지 이슈를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언론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미디어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네.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는
세대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제기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사실 그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중에서도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폭력성, 선정성 등 불법 유해 콘텐츠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를 담은 차별적 콘텐츠가 유튜브의 고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데 예. 사실 여기서도 조회수가 있죠. 조회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미디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수용할 때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수용하는 것을 2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인권 가이드라인은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미디어 이용자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면에 비인권적인 콘텐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세부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 불법 콘텐츠, 유해 콘텐츠, 또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 인식의 문제, 이렇게 쭉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로 분류를 해서 미디어 이용자의 생활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례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또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또 헌법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노년의 경우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주식 카테고리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등 경제 정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콘텐츠 사례 발견돼서 문제가 있음이 좀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 그다음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조항 을 기준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자는 지나친 소비 조작 및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검증된 기관의 공식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식 신고하거나 투자 자문업 등록 의무 등 이용자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예시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미디어 직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